네, 저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저기 이렇게 제가 아마 10년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젊은 시절, 현역 시절보다도 이렇게 이제 일을 끝내고 은퇴한 뒤에 30년, 40년 이 후반 인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후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압코리아라고 우리나라 취업 컨설팅 업체죠. 거기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랍니다. 이 시내 직장을 하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랍니다. 그리고 주된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하고 나오는 사람의 비율이 8%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신데요. 남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51.6세를 반올림해 가지고 52세에 퇴직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5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이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이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저 사람도 만나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회사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 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행에다 육성에 갔다 오고 나섬 교회 갔다가 그냥 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습니다.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입니다.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됩니다.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요즘 좀 오른다고는 하지만 옛날 10% 생각하면 벼락같이 떨어진 거죠. 몇 억을 모아봤자 은행에 갔다 예금하면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됩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얼마 남아요? 6,100만 원 남잖아요. 아니 6,100만 원으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6,1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이거 동학개미 난리 쳤잖아요 지금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과연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일부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제가 놀랐는데 우리나라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되면 일본의 전국의 빈집이 1,000만 채가 될 거래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의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28평인데도 맨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28평짜리 아파트를요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빈집도 많고 있어봤자 집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151만 채가 비어있답니다. 우리도.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있어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잖아요. 그 동네 빈집이 생겨요. 노후 도움이 안 돼.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뭐 5천만 원 갖고 금융회사에 갑니다. 요거 좀 튀겨주세요. 예 튀겨드리죠. 얼마 때 가보면 빵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난리예요 지금. 그리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요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다가 4년 근무하다가 돌아간 친구가 있는데 자기 나라 임기 끝내고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점심을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한다는 말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에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에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죄결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된대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요, 20몇 퍼센트, 1,000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 친구 말을 듣고 기분이 참 나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저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만사형통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면.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구절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에 있는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분은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풍부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렵다고 비굴하지 않고 또 돈 좀 생겼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길렀다. 그랬더니 내가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 천몇백만만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7년 전입니다. 1975년 여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제가 한국 증권거래소를 그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연수를 받으면서 보니까 하루는 이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원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라서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더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일은 폼나고 권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런 식으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높은 자리, 돈 많이 받고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요,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는데 우리나라도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또 따로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0이 좀 넘은 분이에요.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사회공헌 단체죠.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노인들 돌봐주는 것,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것, 사회 지원 무선 개발, 이런 식의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그리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재능 기부지요. 요즘 유행하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약 200만 개 정도의 이 NPO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지금 우리도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내 남편은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해서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요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첫째가 돈이지요.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입니다.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생각하시고 여기 뉴라이프 비전스쿨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걸 목표로 하고. 제가 어디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다음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 회사 지사장 사장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사장까지 한 사람이 운전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시는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구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 것 같죠.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 아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아내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자기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보내오는데 에세이를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사람이 퇴직하라고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만하님 뭐 원망할 거 없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퇴직하고 나서도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뉴라이프 비전 스쿨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 같죠? 일본은 더 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부인은 일본 마누라들이 뭐 싹싹하고 최고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의 부인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궤양, 키친 드링크. 저 키친 드링크가 뭔지 압니까? 주방에서 부인이 술을 홀짝홀짝 혼자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왜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나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각각 따로 놀다가 어느 날 집에서 만나니까 준비가 안 돼가지고 헷갈려서 저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일본보다 높아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결혼하고 4년 이내에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이혼 비율에, 이혼 건수에 2020년에는 37%예요. 이 황혼연 비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대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요, 이 젊을 때부터 부부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미국 같은 나라는요, 아예 젊을 때부터 부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저녁에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그거 뭐 이혼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젊을 때 이혼했으면 했지 꼭 퇴직하고 나서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는 30년 따로 놀다가 어느 날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란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대학 학교 선배가요,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에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어디에 속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몇 년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심사를 하면서 105분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수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요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 105편에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대사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뉴 비전 스쿨을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예, 오라는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는 조선족이라도 많이 와 계시지만은 요양해줄 요원이 없어가지고 일본은요 70, 80 먹은 노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노인들 간병해주고 있어요. 요양원에 가보면은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들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장기도 두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온대요. 유명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내가 소개할게요. 한전 직원하다가 문화유산 해설가를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만난 지가 좀 몇 년 된 얘기인데요. 그 당시 70대 후반이었어요. 이분은요 한국전력에서 58세에 퇴직을 했답니다. 예,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옛날에 한국전력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발령받은 데가 충청남도 공주지점이었대요. 근데 그때 한전의 공주지점 지점장이 생뚱맞게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답니다. 근데 그분의 이 일본 사람 친구가 있는데요. 주말이면 일본에서 온대요. 둘이 공주 부역 고적답사를 다니는데 자기는 신입직원 쫄병이니까 지점장님 가방 들고 따라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책도 읽고. 유흥준 씨 아시죠? 문화재청 장관 했던 분. 그분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을 가지고 그 코스를 주말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녀봤대요. 주말만 이용해서. 3년 걸렸대요.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요. 어느 날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유산 해설에 관심인 사람 모여라. 가서 6주 교육받아가지고 문화유산 해설가가 됐어요. 이분은 그때 70대 중반인데요. 일주일이 너무나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사흘은 배우러 다닌대요.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지금 고급의 강좌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데가 막 깔려 있어요.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데가. 그리고 사흘은 경복궁, 창덕궁, 덕숭에 가가지고 문화유산 해설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그때 일본말 배운다고 난리더라고요. 70대 중반인데. 그 일본말 배워서 일본서 오는 사람들한테 해설하겠대요. 한 번만 더 소개하면요. 이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충청남도 청원군, 지금은 충청북도 청원, 지금은 청주시에 합병됐죠. 거기에 사시는 분인데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시골에 있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저희 집사람이 뭐 십몇 년 전에 국립암센터에서 직장암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같은 날 저희 집사람하고 직장암 수술 동기생이에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교장을 끝내자마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연꽃 재배를 시작했대요. 제가 벌써 10년쯤 전에 그 동아일보에 이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실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취재로 갔더니요. 1000평 정도의 연꽃 재배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이 직장암 수술하게 되면요. 6개월 동안 인공항문으로 밖으로 빼요. 6개월이 다시 집어넣어요. 보건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분은 인공항문을 찬 채로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반일, 흑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잊을 수가 있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교장 같이 했던 분들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화제가 딱 세 가지. 첫째, 고수톱친 얘기. 둘째, 바둑 둔 얘기. 셋째, 산에 간 얘기.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산악인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할 때가 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놀고 있는 땅이 많답니다. 1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절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이럽다 그런지 모르겠다. 그 교장 선생님 하신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라고? 일을 줘야지. 요즘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퇴직한 사람한테 일자리가 없잖아. 없죠. 그래서요, 결국은 퇴직하고 일을 하려면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건 허드렛 일에 속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은 이 체면을 내려놓고 일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더 좋은 거는요, 옛날 현역 시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창직의 시대다. 지금 새로운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정리 컨설턴트,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라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이 노을세계에 이런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973년부터 이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금년이 딱 50년째거든요. 50년 전에 제가요, 업계에 들어올 때 50년 후에 무슨 노후 설계 이런 거 강의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 하게 됐느냐? 제가 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펀드 비즈니스,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려면 운영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동학개미처럼 샀다 팔았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분들이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도록 이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제 나이 또 된 사람들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장하면서도 그 일을 했는데, 이 제가 했던 회사가 이 영국 회사로 팔려버렸어요. 제가 사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또 어디 사장 한번 또 한 2년 하다 또 잘리겠지. 그러니까 제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라는 분한테 당신네 이 회사에서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거다. 그 이분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9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제가 나왔어요. 1인 연구소 시대입니다, 요즘. 1인 기업 시대예요.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1년 반쯤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한 트로트라는 데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면 어떠냐고. 지금 거기서 8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내가 그동안 해온 일과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뭔가 남이 안 하는 일이 없을까? 그런 걸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 면에서 창직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우리나라에 이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직업이 막 생기고 사라지는 시대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마틴 스쿨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자녀분들 앞으로 잘 이런 거 알고 계시라고 그래요. 2033년에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 절반이 사라진대요. 지금은 폼날 직업이죠. 제가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는요, 은행이 최고 끝내주는 직장이었거든요. 그 은행 가서 뭐 하는가 봤더니 이 수판 잘 놓고, 그 다음에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되게 구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 세는 거가 그게 큰 일로 그걸로 돈 벌었어요. 지금은 다 돈 기계가 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점들이 없어지고 은행원들이 지금 저렇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다 그럴듯한 직업들이 1년 후, 2년 후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내 애들은 어떡할 건가. 이런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결론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면 사람이 느낀다. 다만 지금 있는 직업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우리 애들한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애들 그거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걔네들은 암기를 하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일자리가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 지금 하는 일과 연관해서 어떤 일을 찾아야 될까? 그런 창의력,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일자리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는 평생 현역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퇴직하고 나서도 소일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냐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없어지고 생기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김이사, 김사장 이 직책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뭐뭐의 전문가 김갑돌, 뭐뭐를 잘하는 김삼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돈 10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나한테 왜 100만 원을 주지? 나는 뭘로 보답해야 되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왕년에 5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줘? 김샘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옛날하고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자, 돈이 아쉬워서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취미로 했는데 그게 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에도 맞고 남복이 폼도 나고 그런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그런 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애들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회사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의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통계를 봤더니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캥거루가 314만 명이 있대요. 전체 성인의 7.5%. 30대, 40대만 65만 명이래요. 근데 걔네들이 다 옛날에 대학 들어갈 때는 대학 진학률이 83%였거든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캥거루가 돼가지고 부모한테 의존하고 산단 말이죠 지금.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생물 선생님이나 하는 무지가 어려운다는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 우리는 캥거루인데 일본은 기생충적 독신이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얹혀 사는 애들을. 일본에요. 몇 년 전에 이거 발표될 때 몇 년 전에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 비싸다고 큰일 나지요.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대요.
그런데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이요, 이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세계 주요국의 애들 0세에서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인 나라가 중국, 3등이 이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학 등록금 있죠? 결혼 비용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네들이 융자 받아가지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벌써 몇 개월 됐나요? 여기 와서 강의하고 간 존 리라는 사람 있죠? 이분은 연세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나가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대요. 한 학기가 지나가지고요, 그때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고지서가 나왔대요. 누나가 의사 부인이고 부자래요. 당연히 그 누나가 주겠지. 고지서를 누나한테 갖다 줬대요. 근데 누나가 완전히 미국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빤히 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해.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코피 터지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 받고 그 졸업했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누나가 그 등록금을 아무 말 없이 척척 주었으면 자기 오늘처럼 못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69%인데 아직도 1등이에요. 근데 제가 3년 전인가 대전에 장태산이라는 휴양림 있는 동네 있죠. 거기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하서중학교라고 시골 남녀 공학하는 중학교 동창이요. 1960년생, 61년생 다 환갑된 사람들이죠. 남녀 40명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동창회장이 저한테 그 40명의 학력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60년, 61년생 환갑쯤 사는 사람들.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예요. 그게 83%까지 올라갔으니 그 많은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2등 나라가 어디냐? 확 떨어져서 이웃나라 일본 55%.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대학을 많이 가야 되냐고 난리예요 지금. 55%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아르바이트든지 융자 받아서 등록금을 대야 되니까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찮으면 들어가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가 하고 싶으면 10년 만에 또 다시 들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가 돼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찮아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잖아요. 근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사장한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아들,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냐? 얼마 들었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줘 끝냈대요. 사장인데. 우리나라는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못돼서 난리를 치는데 금액이 얼마냐?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천. 장가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라면 안 되구나. 하여튼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되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 문제가 뭐냐면 과외비예요. 재작년에요, 제가 서울에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쓴다는 집이 이 집이에요. 부부가 맞벌이해서 1억을 번답니다. 많이 벌죠? 근데 초, 6, 중, 2 2명 과외비로 쓰는 돈이 3,360만 원이래요. 여기에 등록금, 책값, 옷값, 빵값, 게임기, 먹고 살아야 되지. 언제 저축을 합니까? 그러면요, 67세까지 이렇게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51.6세 퇴직한다고. 그러면요, 재취업해봤자 먼저 받던 직장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재취업해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결혼 비용,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가지고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이 돼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요, 그렇게 시켜놨는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걸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건데요.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불황에 취직이 안 돼서 젊은이에게 냉혹했대요. 근데 부모들은 오냐오냐 과보호하는 부모, 자녀를. 사회는 냉혹한데 우리 그랬잖아요. 부모는 오냐오냐 과보호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일본은 냉혹한 사회라고 하면서 요즘 좋아져가지고 대졸 취업률이 작년에 96%. 일본은 구인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 작년에 67%.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들어만 가면 만수무강인가? 아니에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가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58년 개띠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대예요. 이제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는 실제 그래요. 공무원이나 선생님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시험자를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이 저성장 시대는 신규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거기서 날 뭘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둘째,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실제로요. 제가 있는 업계에서 3년 전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큰 회사가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넘쳐. 4명을 최종 면접 올렸는데 스카이대 3명, 기타대 하나. 결국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시식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서울에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온 애들 3명을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원하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그러면 인류 외고, 스카이 법대, 변호사, 지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러면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다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 마스터로 취직했어요. 지금 71세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씩 받으면 다니더라고요. 나왔는데 금방 딴 데 또 데려가더라고요.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요. 요즘 변호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0,000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죠. 늘려보세요. 똑같이 늘 거예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가져야 되는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죠? 미션스쿨. 그 존경받는 설립자잖아요, 그분. 거기 강당에 그분이 딱 세우는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독교 정신에만 10계명이에요. 돈 월급 많이 준대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보려고 하는데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1 그날이 지는데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다면 무조건 가라. 거기만 틀림없다. 근데 제가 50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직업관을 그래서 갖게 된대요. 그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은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이게 성경 보니까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게 이 세번역 성경이었는데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기만 하면 금그릇이든 싸구려 질그릇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런 직업관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고요, 또 뭐냐,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중기준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을 좀 높아 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게 이러기 위해서는, 이건 나중에 생각해요. 우리가요,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뭐 1.5%? 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영어 수학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에게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고 간 자리를 누가 와서 치우면 안 돼요. 목욕탕 가보세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죠. 어떤 놈이 지가 치워야 될까 안 치워서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누가 뭔 일을 하면 믿음직스럽지 않아. 가서 꼭 누가 봐야 돼. 행위의 자립이 안 되신 거예요. 그거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은. 그런 자식은. 두 번째가 뭐냐, 의식의 자립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사람 몇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는 장태산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녀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만 이뻐가지고 뭐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뭐 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 종속되어 있어 그런 겁니다.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행위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 근데 우리가요,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 뭐냐, 이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을 생각하거든요. 저 빼기 안 되네요. 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던 재테크,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에요, 절약. 그리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면 노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요, 미국, 일본, 독일에서 노인들한테 당신의 지금 주 수입원이 뭐예요? 그러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60, 70, 80, 90%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잖아요. 22%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여기 1990년도만 해도 자식에 도와줬잖아요. 이게 14% 줄었어요. 화끈하게 줄어버렸거든요.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2018년 2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뭐냐? 부부가 젊을 때 국민연금 들어야 되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이전 1인 기업 자영업자도 다 세제 혜택 받으면 들 수 있어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요, 자산관리인데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요.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부자래요. 믿어지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가구당 순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예요. 미국은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예요. 우리가 딱 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상관없죠. 그런데 잘못해서 혹시 일본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나 비싼가 제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요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일본은 10도라고죠. 섬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 돈을 일본 땅을 다 판 돈으로 나눠봤더니 4분의 3이에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 1평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요. 근데 그 일본도 1990년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요, 땅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때 일본 동경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서울에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1990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때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는 비슷했어요. 그게 30%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비중이 늘었는데도 아직도 30%대요. 그런데 제가 일본의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60%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째 이유,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게 돼서 값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사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내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 2, 3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으면 눈 감고 집 샀죠. 근데 그 일본도 1980년대 그때 버블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제가 거기 근무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없고 노인만 늘어나. 경기는 나빠져.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에이,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도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인구 비 대비하면 일본 베이비붐보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이 2배쯤 돼, 2배쯤. 규모가. 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요, 관내에 비어있는 좋은 집 있잖아요. 그럼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보조해 주겠다. 그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이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에도 멈추내거든요. 우리는 안 멈추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이고, 집 팔아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하나가 또 있구나.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실물로 부동산에 이렇게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합니다.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안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아니에요. 팔과 사고는 알아서 하시고,
나의 이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이 뭡니까,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시네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건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게 2020년에는 60%로 늘어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오래전에 6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요즘은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대요. 우리도 지금 발표가 없어서 그렇지 비쌀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 되어 있으면 위치는 좋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별로 아파트 없어요. 우선요, 우리는 아파트도 많지만 아파트가 호화 아파트잖아요. 일본에는 집들이 다 소소해요. 허름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집은만 있고 돈 없다.
이번 달에 화장실 팔아쓰고 다음 달 건너방 팔아쓰고 그럽니까?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집이 다 그만 많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았죠. 재산이 다 부동산에 있다고. 이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조짐이 하나씩 나타나는 게 뭐냐면, 판교의 타운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2009년에 입주한 거예요. 이거를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이요, 한국의 원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랑방,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택 사방 현관을 그냥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밖에서 보여.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들어가 산 사람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10년 만에 야마모토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중앙일보에 난 기사예요. 이게 세상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동산 이 부패를 바꿔야 되는데 결국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집값이 너무 벼락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집을 안 짓잖아요. 몇 년 지나서 갑자기 또 이제 집 모자란 데가 또 확 올지도 모르는 말이죠. 함부로 떨어진다, 오른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 연초에 강남에 이 신규, 그러니까 재건축이 끝나가지고 입주한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꼭지구나. 그래서 20매덕에 팔았답니다.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나 그 집 이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환장하겠죠. 저한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판 아파트를 되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거기를 왜 갑니까?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은 못 하겠고요. 다만 살 때 사고 팔 때 팔더라도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하우스포가 안 된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 말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부동산을 금융자산을 늘리란 말이지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알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갖다 맡기면 예금처럼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그럼 잘하면 돈을 벌어. 잘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한두 분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 붙어 있으면 펀드 투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보세요.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빚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지금 2, 3년 동학개미 한 거와 꼭 반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씁니까? 동학개미가. 제가 놀란 게요. 재작년에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였어요. 회전율이 뭐냐면요.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 거예요. 한 번 샀다 팔면 회전율이 100%예요. 세계적인 보수적인 운용회사들이 회전율이 연 3, 40%거든요. 한 바퀴도 뭐 안 돌려요. 근데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다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까이. 그러고 있으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회사에 이러다가도 그 생각해요. 그 사람 회사에서 잘려요. 또 그렇게 단타를 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모르지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짓들을 하고 있고 투자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온갖 유튜브에서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 존리 지난번에 와서 강의하고 간 그분이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면 공부하라면서 무슨 공부? 뭐냐?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제가 90분 동안 고함진영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냐 아닌지 식별하는 법. 요 공부는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장사하는 그런 전문가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리고요. 우리가 리스크, RISK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해요. 언론에서도. 그 잘못된 거예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약혼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되는 거. 근데 잘못되는 것만 번역하면 절반만 번역한 거죠. 그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 이거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인구가 2.4배인 일본의 공무원 수보다 많대요. 국민들이 뿔따고 나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선생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서울교대 졸업생이 355명인데 발령받은 건 112명이래요. 걔네들 교대 들어갈 때는 그랬을 거예요. 평생 보장됐다고. 이제 안전한 거 없어요.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경에 달란트 비유된 것 같아요. 겁나니까 한 달란트 받아가 땅속에 파묻어 놨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벌 받았잖아요. 용기를 갖고 도전하라는 거, 이거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가지마,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병신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금융상품을 살 때 꼭 알아보고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냐면 요번 달에 내가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 100만 원이 남았다. 노후 대비로 금융상품 사야 되겠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사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거래하는 그 담당자한테 뭐 좋은 상품 주세요. 뭐 거기서 이제 줍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그럼 사는 거야. 나중에 원망해. 그러지 마시고 여기 있는 예. 예. 6가지를 이렇게 꼭 한번 물어보고 사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담당자가 긴장해요. 지금까지 그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이 고객은 이런 걸 물어보네? 긴장해요. 그리고 이분은 허투루 보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신경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고 그러면 첫째 물어볼 게 뭐냐면 지금 사라고 하는 이 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투자상품이에요. 꼭 알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친구가 카톡을 보내주고 거기 네 이름 있으니까 한번 보래요. 읽어봤더니 뭐라고 나냐면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어떤 놈이 제 이름 도용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수사에 신고해서 제가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친구 말이 그런 식의 카톡이 하루 서너 건씩 온대요. 요즘 금융사기꾼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누가 기발한 상품이면 조심해야 돼요. 기발한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해야 돼.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요즘 많이들 하거든요. 이것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이 사는 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요,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아직까지 운영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한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산대밖에 몰라요. 운영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특히 보험상품이 많아요. 몇 년 이상 가입해야 뭐뭐 혜택이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가지고 나중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단서조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탑 팔았다, 주식 사탑 팔았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내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저 직장인은 우량펀드 원칙대로 사놓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것들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0.5% 차이만 나도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내니까. 그게 급한 대로 이거는 꼭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좋다. 3시간쯤 해야 되는 거를 1시간 90분에 하려니까 말도 빠르고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복습을 하시고 싶은 분은 이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시면은 이 1시간, 2시간짜리 동영상으로 강의가 올라온 게 있으니까요. 그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저 남자분들 중에 집에 가서 권한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권한도 없는 분들한테만 얘기해봐요. 그렇고 권한 가진 사모님한테 이거 보시기를 권유해드리면서, 자, 시간이 딱 12시가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하도 원칙을 얘기하니까 그냥 질려가지고 질문하기가 겁나시는가 보구나. 네, 그럼 나중에라도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